네, 여러분들 앉으세요. 오늘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여러분들 1인 1표제 어떻게 보면 권리당원들 당원 민주주의를 염원했던 3년간의 노력을 3년 전에는 대의원제 폐지하자고 외쳤던 더민주전국혁신회의나 민주당의 개혁파라고 우리가 믿고 지지했던 분들이 오늘은 자기네들이 정권 잡고 나서 수박짓을 했습니다. 과거 지금의 짓을 누가 했었냐면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친문 수박들이라고 하던 자들이 대의원제를 유지시키려고 했던, 여러분들 전부 기억이 생생하시죠? 오늘 1인 1표제 여러분들에게 먼저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먼저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뭘 두 가지를 보셔야 되냐면 일단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오늘의 표결에 붙여진 것은요, 개정안은 두 개예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리당원에게 100% 투표로 선정하는 거다. 이게 나쁜 거 아니죠. 앞으로 지방선거, 내년 선거를 대비해서 경선 4명 이상이 참여를 할 때는 당원들이 참여해서 그 경선 후보자의 투표를 100% 참여를 시키겠다. 응? 100% 권리당원들이 뽑아서 후보자를 정한다는 당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은 당대표나 최고위원 선거, 즉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현행 민주당 전당대회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등가성이 20대 1이잖아요. 이거를 1대 1로 한다는 거예요. 이제 간단하죠. 내년 지방선거에 경선 참여를, 본선이 아니라 경선 참여를 권리당원이 100% 뽑게끔 한다. 두 번째, 전당대회 때 현재 20대 1을 1대 1로 한다.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이걸 부결시킨 거예요. 이거를 그냥 부결시키면서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첫째 1인 1표제 당원 개정안은 투표를 한 사람들은 70%가 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를 반대할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당원들에게 1인 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 때부터 민주당의 꿈이었고 그 당시에 거의 표의 등가성이 70대 1이었어요. 그때 한 번에 1대 1로 만들려고 했더니 수박들의 워낙 저항이 세서 20대 1로 밀어붙여 갖고 통과시킨 거였고, 이제 우리가 정권 잡았으니까 당연히 정청래 대표의 공약이고 박찬대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제가 왜 비판을 하냐면, 박찬대를 밀었던 자들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고 더민초죠. 제 말 맞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 국회 소통관에서 직접 박찬대를 지지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박찬대의 여러분들은 알다시피 공약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를 1대 1로 만든다는 거였어요. 지네가 지지했던 박찬대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등가성을 1대 1로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박찬대의 어떤 그런 공약에 자기네들이 지지 선언을 했다는 것을 오케이 해준 거잖아요. 근데 지네가 그거를 반대했다는 게 앞뒤가 안 맞죠. 응? 지네가 박찬대를 지지하면서 박찬대도 공약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를 1대 1이었어요. 그 지네 모순이죠. 응?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왜 부결됐냐? 저 하바리 새끼들이 마치 지네가 이기고 뭐 연병 떠는데 아니에요.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 배출한 초선 의원들, 더민초가 집단적으로 투표에 참여를 안 해서 한마디로 부결시킨 거예요. 미달시킨 겁니다. 응? 쟤는 그렇게 봐요. 중앙위원이 총 596명이에요. 중앙위원이 596명이라서 재적의 과반수 596의 반 298 표가 필요했던 겁니다. 298표가 필요했었는데 298표 또는 299표가 필요했어요. 2표가 모자라서 두 명만 찬성표를 던지고 참여를 더 해줬으면 되는데 안 한 거죠. 응?
이거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조중동과 국힘당, 이 조중동은 정청래 리더십의 타격이다. 이게 리더십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안 그래요? 당원 원래 개혁은 힘든 거예요. 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와 더민초 이거 당원들을 진짜 가지고 논 것이고 민주당 권리당원들과의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당원 민주주의를 사실상 방해한 세력들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독선적으로 했다? 천만의 말씀. 여러가지 부칙조항을 쓰고 수정안을 통과시키고 그래서 당무위원회에서 다 통과시킨 거예요.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이용해서 국회의원 배지 달았던, 그리고 본인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휘두르려고 하는 이 신수박들, 이 신기득권 세력들, 당원들이 경선에 참여를 못하게 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뭐가 두려워서, 경선에 당원들이 100% 투표를 하는 걸 뭐가 두려워서 못하냐 이거죠. 정청래 대표가 오늘 1인 1표제 무산됐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원들에게 송구하다, 현재 재부인은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인 1표제 재부인은 어렵지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건 뭐죠? 당원들의 여론이 있으면 재부의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부의가 지금은 어렵다. 지금 저렇게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척하면서 하바리들과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집단적으로 당원 민주주의를 방해하고 있어서 지금 재부의는 어렵다는 것은 지금의 이런 분위기면 계속 뭐 내가 공격당하고 그러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침묵하던, 진짜 당원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왔던 여러분들과 저 같은 경우에, 예전부터 제가 3년 전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대의원제 폐지 외쳤나 안 외쳤나 옛날 영상 찾아보세요. 그때 대의원제 폐지 동조했던 새끼들이 결국은 자기네들이 밀었던 박찬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밀었던 박찬대가 떨어지니까 이제 와서 이거는 정청래 싫다고 당원 민주주의를 방해하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정청래 대표가 오죽하면 100일 기자회견도 안 했던 대표인데 오늘 1인 1표제가 무산되니까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정청래 대표를 고립시키려고, 응? 이재명 대통령 파리하면서 신기득권 지네가 지금, 응?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응?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민주당의 제2의 쿠데타 사건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당원들을 개무시하는 신수박들의 쿠데타입니다. 정청래 대표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이번 당연 의견 수렴에서 80%가 넘는 1인 1표제 찬성에 당원들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이거는 민주당의 신수박들의 쿠데타예요. 여러분들 제 말 맞지 않아요?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제 하기 전에 당원들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투표만 26만 명 이상 참여를 해서 80%가 넘는 찬성표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앙이라는 이 기득권화 돼버린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와 더민초고 이 배후를 저는 의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 주말에 집회 신고를 하고 다음 주부터 이 1인 1표제 방해한 신기득권 신수박 새끼들, 이 더민혁 더민초 이들이 반드시 당원들에게 사과하고 1인 1표제 통과를 약속할 때까지 투쟁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전수조사를 할 거예요. 투표하셨습니까? 1인 1표제 반대하셨습니까? 찬성하셨습니까? 투표하셨습니까? 한 명 한 명 저희가 전부 취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광장에서 은퇴하려고 그랬어요. 은퇴를 했고요.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장 이재명 대통령부터 꿈꿔왔던 당원 민주주의를 본인들의 지방선거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왜 본인들이 방해하냐고요. 10명이 나오시든 100명이 나오시든 이번만큼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뤄낸 당원 민주주의고 어떻게 뽑은 당대표인데 정청래가 하늘에서 낙하산으로 떨어졌습니까?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 끌어내리려고 하는 저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저 더민초의 일부 의원들 반드시 권리당원들의 무서움을 알아야 되고, 권리당원들 그리고 민주당의 당원들 하바리들이 아닌 침묵하는 다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제가 집회 날짜가 집회가 계획이 잡히고 공지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시사타파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회는 다음 주 화요일 이후부터 시작될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 이건 아니잖아요. 응? 정청래 대표만 1인 1표제 하자고 했던 거 아니잖아요. 이제 와서 정청래 싫다고 이재명 대통령 지키겠다고 하는 인간들이 이제 와서 정청래 혼자 1인 1표제 하자 그러는 겁니까? 응? 이현주, 강득구, 유동철, 남영희 이런 자들 그러면 안 돼요. 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반드시 해체시키고 더민초라는 새로운 기득권 세력들 빨리 이런 더민초 이런 거 해산해야 됩니다. 이런 거. 어? 진짜 이재명 정부 성공시키려고 그러면 개파질 좀 하지 마요. 개파질 좀. 1인 1표제는 더불어민주당의 고질병인 개파 청산인 거예요. 부승찬, 윤종균, 조계원, 김문수, 김우영, 부승찬, 제가 한 명 한 명 전부 전화해서 직접 취재할게요. 그럴 때 민주당 당원 민주주의 방해할 시간에 문진석 사퇴하라고 외쳐라. 응? 제가 여러분들 뭐하러 지금 민주당의 분란을, 제가 민주당의 분란을 일으켰어요? 응? 누가 민주당의 분란을 일으켰습니까? 저희가 갑자기 정청래 대표가 돼서 갑자기 1인 1표제 한다고 했습니까? 당원과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 1표제를 당대표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분이잖아요. 자기 공약 실천한 거잖아요. 그 공약에 찬성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이 정청래 대표를 압도적으로 지지해서 지금의 당대표가 찬성한 거 아니에요? 더민혁이 뭐라고? 어? 더민혁이 뭐라고? 더민초가 뭐라고? 당원 민주주의를 이제 와서 응? 방해를 하냐고요. 응? 딴 거 없습니다. 저희가 집회 신고하고 연대할 수 있는 분들은 연대를 하고, 제가 믿거나 싫고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래도 저는 정도를 가고 있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응? 제가 전화번호도 전부 공개를 할 겁니다. 나중에 반대표 던진 사람, 참여 안 한 사람 제가 철저하게 다음 주에 조사해 갖고 다음 주 중으로 여러분들에게 명단을 공개하고 전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집회 시간은 아무래도 제가 집회 시간에 이런 것들은 날씨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회 신고를 바로 하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책임 있는 분들의 목소리가 나올 때까지, 적어도 더민혁이 해체됐다는 소리, 더민혁이 찬성한다는 소리, 더민초가 반성하고 이럴 때까지 저희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정말 이런 일 하기 싫었어요.
민주당 지지자 너무 힘들어요. 제가 저 하바드리들의 공격을 받고 제가 결국은 광장에서 정말 신물이 나서 은퇴를 하려고 했는데 은퇴도 했고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더 나아가서 가장 개혁적인 당대표, 가장 당원들을 사랑하는 정청래 재선을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저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와 더민초, 그들이 정청래가 싫다 그래갖고 당원 민주주의를 방해한 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고요. 우리 당원들의 이름으로 더 나아가서 정청래 대표의 연임에도 힘을 실어줘서 저런 민주당 당원들의 반드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네 마음대로 바지 당대표 앉혀갖고 뒤에서 상황 노릇하려고 하는 저 더민혁, 이미 기득권화되고 패권이 돼버린 저 신수박들 반드시 척결 안하면 가장 피해는 이재명 대통령이 입는 것입니다. 응?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거예요. 이제 집권 6개월 됐는데 과거에 본인들이 했던 말도 뒤집어갖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권 나눠먹게 하려고 하는 저 인간들, 저 나쁜 기득권 개파 새끼들, 저거 반드시 청산하자고 당원 1인 1표제 실시한 거 아닙니까? 제가 비록 예전같이 많은 어떤 집회의 시민들의 동요원력은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워낙 갈라치기를 당하고 워낙 모함과 위해를 당했기 때문에 저는 10명이 나오든 100명이 나오든 우리 시민들과 함께 민주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당연히 당원 1인 1표제는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거를 방해했던 이번에 더민혁 그리고 더민초 반드시 책임을 묻고 더 나아가서 정청래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서 정청래 대표님이 다시 재부의를 할 수 있도록,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면 당원들이 정청래 빨리, 정청래는 1인 1표제 당장 뭐 상정하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정청래한테 압박을 가하고 당원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높다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어디서 당원전에서 갈라치기 하바리 새끼들이 거기를 점령을 하고 거기서 모두가 반대하는 목소리인 척하고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저희가 집회 공지를 통해서 얘기해 주시면 반드시, 춥고 바쁘고 여러가지 할 일이 있지만 우리가 아무 대가 없고 아무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없지만 우리가 뭐 바라고 투쟁한 건 아니잖아요. 민주당 여태까지 지켜줬던 것도 광장의 시민들이고, 이렇게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만들고 나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잡아주셔야죠. 민주당이 흔들릴 때, 이재명 대통령이 흔들릴 때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주셨던 것도 당원들이고요. 민주당이 힘들고 수박들이 민주당을 정말로 어렵게 했을 때도 그 민주당을 바로 잡아주고 버티게 했던 힘은 바로 광장의 여러분들이었습니다. 하여튼 다음 주에 이미 더민초, 더민혁의 공개적인 반대 의견, 더민초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 이거는 집단적으로 이 당원 민주주의를 방해하기 위해서 투표에 참여 안 한 인간들, 찬성 여론이 70%가 넘는 거를 알면서도 당원의 압도적인 당원들의 열망인 이 당원 민주주의 1인 1표제를 방해하기 위해서 투표에 참석하지 않은 인간들의 명단과 반대한 인간들의 명단을 다음 주 중으로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간에선 들리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이번은 진짜 비열한 새끼들이에요. 1인 1표제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정청래를 심판한 것이다. 이게 말입니까? 공과 사를 구분할 줄 모르는 새끼들이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 미는 당대표가 아니라 그래서
정청래 심판을 위해서 당원 민주주의를 반대했다? 이게 말입니까? 1인 1표제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정청래를 심판하기 위해서 부결시킨 것이다. 가만두면 안 됩니다. 늘 정청래는 시민이 지켜줬어요. 정청래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다시 정청래가 민주당내의 신수박들을 척결을 하고 신기득권들 그리고 개파를 청산할 수 있도록 지금 당원들이 나서줘야 됩니다. 이제는. 이러면 또 구독이 취소가 되고 또 많은 공격을 제가 받겠죠. 제 팔자가 그렇습니다. 은퇴하고 싶어도 은퇴를 못합니다. 은퇴를 해도 다시 복귀시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로 사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랑 같이 있으면 안 하면 더 마음이 불편해요. 비록 금전적인 거나 몸이나 정신적으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만 외면하는 게 더 힘들어요. 제가 왜 오지랖이 넓다라는 소리를 듣고 바보라는 소리를 듣나 했더니요, 외면하지 못하더라고요. 딴 사람들은 내 일이 아니니까 외면하고 딴 사람들은 내가 피해 입을까봐 외면을 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제가 이런 불이한 것들을 보면 외면하지를 못해요. 아직 젊다는 증거겠죠. 이 신수박 새끼들, 이 신기득권들 반드시 청산합시다. 10명이 나오시든 20명이 나오시든 같이 한번 목소리를 내줍시다. 이것들이 진짜 민주당원들의 목소리가 뭔지 여러분들이랑 모여서 여러분들 당원들 잘못 건드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제가 전수조사를 해서 알려드리면 옆에 전화번호까지 전부 기재를 해드릴 겁니다. 다시 문자 폭탄의 시대가 왔습니다. 후폭풍이 감당할 수 있을지 한번 해봅시다. 문자 폭탄의 시대가 왔습니다. 과거에 친문 수박들이라고 하는 이낙연파들에게 문자를 보낼 때는 본인들은 박수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죠. 과거 친문 수박들이 당했던 그 문자 폭탄 본인들이 받아보면 어떤지 한번 느껴보십시오. 당신들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친문 수박들이 했던 짓을 그때 당원들이 분노해서 문자 폭탄을 갈겼죠. 당신들은 그때 대의원제 폐지하라고 같이 동조하면서 당원들에게 박수를 받았죠. 이제 당신들이 그 친문 수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들 차리십시오. 제가 전수조사에서 여러분들 전화번호까지 다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대로 나가다가는요 민주당 큰일 나요. 이러다가 이재명 대통령만 응원한다라고 하면서 민주당 고립되고요. 이런 인간들이 지방선거에 노골적인 개입을 해서 민주당 시도당보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광주시당 어디시당 어떻게 민주당의 본질은 각 지역의 시도당 위원회가 돼야 되는데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의 경기도당 경기도지부 광주지부 그 지부가 더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게 이게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안 그래요?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인 거는 서울시당, 경기도당, 충남도당, 충북도당, 강원도당, 이런 광주시당 이런 게 정해져 있는데 이것들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를 만들어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광주지부 어디지부 여기가 더 민주당의 공식적인 시도당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해서 자기네들에게 줄을 세우게 한 다음에 자기네들이 시도당을 접수한 다음에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 1인 1표제를 자기 마음에 드는 애들을 경선에 참여시켜서 결국은 이게 2028년도에 총선을 공천권 싸움하는 거예요. 정청래 대표는 2028년 총선도 당연히 이대로 통과되면
당원들이 국회의원 경선도 참여를 해서 100% 참여해서 컷오프를 시키는 것이고, 이 인간들은 내년 지방선거 때 자기네들의 기반을 다진 다음에 2028년도 지금 여러분들 이게 잘 보셔야 돼요. 더민혁은 뭐고 더민초는 뭐냐. 더민혁은 예전 원외당협위원회 있죠. 원외위원장들 중심으로 만든 게 더불어민주당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예요. 이게 2023년 봄에 나타납니다. 2023년 봄에 출발을 해갖고 더불어민주당의 여러가지 이재명 대통령의 최대 외곽 조직이다 이렇게 하면서 떠들어요. 여기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면서 2024년에 국회의원 후보들을 많이 배출해서 거기서 탄생한 자들이 더민초가 된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더민혁에서 밀어줘서 배출된 게 더민초. 그러면 내년 다음 총선 2028년 총선이 되면 더민초는 더민혁에서 배출되겠죠. 이 단체를 계속 유지시켜야지.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계속 영향력을 유지시키면 더민초의 현재의 의원들은 더민초가 아니라 더민재가 되겠죠. 재선 의원들이 돼 있고, 이번에 아직 배지가 없는 더민혁 애들이 자기네 지방선거부터 자기네들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다음 2028년 공천권을 자기네들이 받아서 자기네들이 이제 2028년에는 더민초가 되는 거예요. 응?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알겠죠? 응?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친명 패권주의라고 하면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에 또 공격을 받는 거예요. 이거 기득권 청산 뭘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기득권 어디서 나타납니까? 개파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이낙연계, 정세균계, 문재인계, 그 수많은 개파 때문에 얼마나 민주당이 박터지게 싸우고 선거 때마다 골치를 앓았어요. 응? 개파 청산해야지. 진짜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하는, 지금 당원들 90% 이상은 이재명 대통령 응원하고 이재명 대통령 성공을 바라잖아요. 그러면 말 안 해도 내년 지방선거 그리고 2028년 선거에 누구를 뽑아야 될지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응? 이 더민혁이나 더민초 이런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최근에 민주당 지지한 인간들이에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보세요. 하나같이 최근에 민주당에서 가입하고 최근에 민주당에서 정치활동한 인간들, 수십 년을 지켜온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인 권리당원들과 지지자들. 그러니까 민주당의 역사를 압니까? 뭘 압니까? 더민초에서 나오라고 하고, 이게 더민초가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비판했던 민주주의 4.0 친문 수박 새끼들이 만들어놨던 그런 개파들이에요. 더민초도 하나의 개파고, 더민혁도 똑같은 기득권 개파고, 한마디로 지네끼리 짜고 지네끼들이 당원들 이용해갖고 자기네들이 기득권 장사하는 거예요. 줄 쫙 세우고. 당원들한테 줄 서는 게 맞습니까? 당원들의 눈치를 보는 게 맞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눈치를 보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정당이에요? 당원들 눈치 보고 가장 개혁적인 당원들, 민주당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제대로 된 정치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눈치 보고 더민초 눈치 보고. 오늘 왜 부결시켰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정청래는 자기네 마음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정청래 타격 입히고 재선 맞고 자기네 말 잘 듣는 박찬대나 또 다른 의원 바지 같은 애들 하나 세워갖고 뒤에서 더민혁, 더민초 얘네들이 지방선거 공천 장악하려는 거 아니에요? 개파 청산을, 아니 어느 정당이 개파가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개파 없는 정당이 어딨냐. 민주당 개파는 딱 하나입니다. 모두가 친명이에요. 제 말 틀립니까? 여기서 더민혁이 왜 필요하고 더민초가 왜 필요해요? 민주당의 개파는 당원과 민주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모두가 친명 아니에요? 여기서 무슨 또 찐명이니, 응? 찐명이니 이런 짓거리 하는 새끼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갈라치기 세력들이에요. 응?
제가 분명히 경고했었습니다. 오늘 부결시키면 니네 감당되겠냐? 라고 분명히 얘기했었어요. 당신들 감당되겠어요?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네, 오늘의 심층분석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 얘기 좀 하도록 할게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2%. 더욱더 중요한 건 중도층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64%. 대통령의 총 지지율보다 중도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응원하는 지지율이 더 높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긍정의 이유로 외교가 32%. 취임 6개월 기준으로는 김영삼, 문재인 다음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과 국힘당의 정당 지지율 차이는 거의 19%, 20% 정도 나오고 있어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였습니다. 중도가 62%를 지금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자면 선거를 볼 때 대통령 지지율 62, 민주당 지지율 43, 105 나오죠. 105. 제가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이 100이 넘으면 선거는 압승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좀 보시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좀 보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뉴스인가 했을 겁니다. 농식품부 차관 직권 면직. 직권 면직이라는 건 뭐냐면요, 면직과 그 사표 수리, 이 둘 중에 공무원들 그만두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남국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사의를 표하고 대통령실에서 바로 사표를 수리하면 그게 그 자리에서 내려가는 거고, 면직은 임면권자가 직접 파면시키는 거예요. 임명권자가 직권 면직이라고 하죠. 공무원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너 공무원직을 박탈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게 농식품부 차관 직권 명직이 뭐냐면,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물론 이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6월 달에 그 취임하고 나서 차관으로 승진시킨 거 맞아요. 차관으로 임명한 거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실상 뭐로 걸렸냐면 고위 공무원 갑질 사건을 무마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농식품부 차관 시절이 요번에 6월 달부터 차관이었고, 그 전에 윤석열, 이 사람은 공무원 출신이에요. 윤석열 정부 때는 2022년부터 2024년 윤석열 정부 때는 기조실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때는 기조실장이 이번에 차관이 됐는데, 이 사람의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났던 비리가 이번에 밝혀져서 날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농식품부 그 당시에 기조실장 시절부터 자기 부처 안에 있었던 고위공무원의 갑질 사건을 무마시켰던 거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날린 거죠. 그리고 가장 이거는 이런 뉴스의 이면엔 뭐냐, 지금 농식품부 장관이 누구예요? 아니, 농식품부 장관이 누굽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도 농식품부 장관을 했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농식품부 장관을 하는 송미령 아닙니까? 누가 봐도 지금 헌법 존중 TF가 있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송미령 장관이 볼 때 가장 문제 있는 농식품부에서 저자다라고 그런 갈등이 있었겠죠. 그래서 날아갔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직접 직권 면직시켰다는 것은 상당한 어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음 주부터 전국을 여러분들 좋은 소식입니다. 전국을 순회하며 부처 업무보고 다행히 전체 생중계한다고 합니다. 이거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국 순회하며 부처 업무보고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각 부처가 여러 곳으로 지금 다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보고는 대상은 19부 5처 18청 7위원회를 포함해 228개의 공공기관이 대상이에요. 각 공공기관도 이제 업무보고를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정감사 끝난 다음에 니들 지적된 사안이 뭐고 이미 다 그 국정감사를 통해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문제점,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의 있었던 인간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파악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겠다는 것은요, 공기강 확립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한번 도는 거예요. 너희들 정부 바뀌었다. 너희들 정부 바뀌었으니까 기존같이 일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정부 출범 후 6개월간 주요 성과와 보완, 향후 업무 추진 방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KTV와 유튜브로 생중계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직기강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윤석열 정부에서 근무했던 하위직 공무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마인드가 잘못되거나 그럴 수가 있잖아요. 적절한 타이밍이다 말씀드리고 싶고, 가장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전국 순회 어떤 부처 보고를 받는 거는요, 국민주권 정부잖아요 지금요.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의 이 반민주 정부에 있었던 공무원들이나 한마디로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을 이행하고 공무원들의 기강을 잡기 위함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서 손목시계가 나왔습니다.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한번 실물을 좀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이런 게 나왔었죠. 오른쪽 게 남자, 오른쪽 게 남자 스타일, 왼쪽 게 여자, 이렇게 해갖고 가죽줄에 대통령 이재명 이렇게 해갖고 시계가 출시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 어떤 발언 중에 이 말이 제일 와닿았어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첨단 산업의 심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한다라는 주제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뭐라 그랬냐, 서울 집값 얘기가 나왔습니다. 서울 집값 때문에 욕 많이 먹는데 대책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게 더 이상 정부의 개입이 없다. 괜히 과거에 무슨 핀셋 규제, 여러 규제 이렇게 하면서 정부가 계속 풍선 효과를 일으키면서 전국을 부동산판으로 만들었던 어떤 문재인 정부의 실책이 있죠. 그거를 반면교사 삼아갖고 서울 집값 때문에 오른다고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 욕을 먹고 있는데 대책 없다. 저는 사실상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됐는데 3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어떤 발표를 했는데 이런 거 먹히지 않는다. 시장이 알아서 이거는 조정해야 된다. 앞으로 집값이 올라도 정부 대책 때문에 무슨 올랐다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1인 1표제 얘기는 2부에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제 김남국 비서관 얘기 좀 할게요. 김남국 비서관이 어제 사퇴를 했고 대통령실은 빠르게 수리를 했다라는 것은 사실상 경질이었죠. 지금 대통령실도 되게 뭐라 그래야 하나, 스스로들을 다시 돌아보고 굉장히 좀
대통령도 굉장히 분노해 있고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현재. 근데 오늘 김현지 대통령실이 여러분들 가장 분노하는 시점은 뭐냐면 겨우겨우 국정조사 기간 내내 김현지 갖고 공격을 했던 걸 이제 좀 무마시켜 갖고 다른 어떤 대통령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의 프레임으로 좀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7인회라는 중요한 멤버 중에 한 명이었던 문진석이가 이런 거를 또다시 이제 어떤 이런 행위들을 하면서 김현지를 다시 소환을 하게 되면서 대통령과 함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주변들이 굉장히 당혹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가 김현지 보좌관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례적으로 김현지 보좌관이 전화나 이런 것들에 일체 응하지 않는데, 김현지 보좌관이 조선일보의 인터뷰에 잠깐 대답을 해줬대요. 나는 그냥 유탄 맞은 것이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그 문자에서는 훈시기형 현지 누나라는 표현을 써요. 본인과 김남국 의원 사이에는 비서관 사이에는 누나 형 동생 하는 사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냐면요, 김남국 의원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예의가 바르고 착하고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광장에 있는 촛불 시민들한테도 어떤 안면이 트이고 그러면요, 그런 분들에게도 자기가 국회의원이지만 형님 뭐 누님 이런 얘기를 잘해요 평소에. 저한테도 물론 형님이라고 얘기하지만 뭐 그거는 둘이 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공식적인 자리나 이런 데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김현지 보좌관이 김남국 비서관과 형 누님 동생 하는 사이 아니다라고 했냐면, 김현지 보좌관은 굉장히 냉철해요. 아무리 김남국 비서관이 누나해도 김현지 보좌관은 김현지 부속실장은 의원님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김남국 전 의원이 현지 누나 그래도 김현지 부속실장은 네 의원님 뭐 이런 식으로 받아준다는 거예요. 서로가 말을 트지 않는다는 거. 그게 김현지의 특징이에요. 김현지 보좌관은 사실상 포커페이스로 유명해요. 사실상 포커페이스로 유명한데 이런 문화들, 이거는 김남국 의원님이 본인의 위치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물론 어떤 사석에서 하는 얘기는 괜찮죠. 그 다음에 지금 문진석이가 가장 문제입니다. 이 문진석이 거취 표명을 안 하고 있어요. 이 문진석의 거취 표명은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문진석의 거취 표명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담당이에요. 본인이 런닝메이트 개념으로 원내수석으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병기 원내대표가 뽑힐 때 원내수석으로 김병기 런닝메이트로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청래 대표님이 끼워갖고 문진석을 사퇴를 시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김병기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응? 이거 버티면 되는 줄 알아요. 진짜 쪽팔린 겁니다. 응? 진짜 쪽팔려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응? 왜 잦은 사퇴 안 하겠습니까? 좀만 버티면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인데, 자기네들이 자기를 밀어주고 있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더민초, 제발,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동안 고생하고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 만드느라고 얼마나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원외위원장, 당협위원장들 이런 사람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제 와서 본전 생각나서 여기저기서 자기네들이 기득권 휘두르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그 정부를 가장 힘들게 하는 짓이에요. 그런 말씀 드리고 이따가 민주당 얘기를 본격적으로 할게요.
네. 지금 국무총리 산하 헌법존중 TF에서 지금 내란 가담자들을 색출하고 있죠. 이제 여기저기서 사실상 검열하는 거냐 아니면 줄 세우기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지금 오늘 국무총리 산하 헌법존중 TF에서 내란 가담자들 중에서 자수하면 주의 경고까지만 주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이건 뭐냐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에요. 처벌보다는 은폐된 사실을 밝히는 게 목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니들 처벌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응?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윤석열 정부에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니네들이 내란에 가담했다라는 거는 결국은 윤석열, 김건희나 이런 애들이 시켜서 그런 거 아니냐. 그거 숨어있지 말고 그동안 무슨 일이 있는지 스스로 자수를 하거나 스스로 고백을 하면 주의나 경고까지만 주지 절대 처벌하지 않겠다. 이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다. 그리고 이런 내란 때 초기 단계에서 적극 협조된 감경, 죄가 있어도 감경해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한마디로 익명으로 보호된다라는 것을 대통령이 보장시키는 거, 그러니까 보증 쓴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전국 법관회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전국 법관회의에서 결국은 내란 재판부 법 왜곡죄 위헌 소지가 있다. 이거 여러분들 다 이미 결론 정해놓고 모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국 법관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냐에 우리가 사실 촉각을 세울 필요는 없었잖아요. 뻔한 결론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민주당이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전국 법관회의를 연다. 이거는 누가 봐도 지들이 이거 위헌 요소가 있다라고 하고, 우리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전국 법관회의를 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잖아요. 결국 이 뉴스의 핵심은 뭐냐면요, 결국 내란 재판부의 위헌성이 크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멈춰라, 이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법부를 믿고 지켜봐 달라. 이 뻔뻔한 인간들아, 사법부 믿고 지켜보다 못해 국민들의 복장이 터져갖고 니들에게는 이 내란 청산을 맡길 수 없다라고 해서 국민들이 들고는 일어나서 지금 조희대 사법부를 지켜보다 못해 도저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란 재판부를 만들어 달라는 게 지금의 심정 아닙니까? 지금 이런 내란 재판부를 만들고 여러가지 사법개혁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은 오늘 모인 조희대와 전국 법원장들의 책임이 가장 큰 겁니다. 갑자기 사법부가 잘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사법부 개혁을 외치고 민주당에게 사법개혁을 요구하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여러분들 조이다가 만들어 놓은 이 사법의 불신이 결국은 사법개혁으로 이어진 것이고, 윤석열 내란 이후에 수많은 영장 기각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런 재판부에게 결국은 윤석열 내란과 조희대 사법부는 공범이라는 우리는 결론을 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이 재판을 맡길 수 없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지규현이나 윤석열을 날짜냐 시간으로 진짜 예전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즉결로 사형시켜야 될 윤석열 같은 사실상 친위 쿠데타, 헌법을 파괴한 자를 풀어주는 이런 사법부를 누가 믿습니까? 사법개혁의 요구가 누구로부터 일어났는지 뻔뻔한 놈들이에요 진짜. 생각을 해봐요. 사법개혁의 요구가 어디서부터 분출됐는지. 조희대가 2심 파기환송을 하면서 대선 개입을 하면서 사법 쿠데타를 야기시키면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려는 것부터 그때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느닷없이 날짜를 땡겨서 유례없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그 당시에 대선 후보의 사건을 유죄 취재 파기환송을 하면서 국민의 선택을 자기네들이 막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조이대 사법 쿠데타로 시작해갖고 직위원회 내란 전담 재판부의 재판장의 어떤 판결의 지연, 거기에 영장 전 조이대 키즈들의 특검 수사에 방해가 되는 어떤 그 기각 결정, 영장 실질 심사에, 이게 다 종합적으로 사법부를 믿고 지켜봐 달라는 이런 뻔뻔한 얘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여태까지 1년을 지켜봤어요, 사법부를. 1년 이상 사법부를 지켜봐도 니들은 반성과 개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하나 조이대 사법부나 늘 헌법의 중심에서 대한민국 헌정을 지키고 있다 연병들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1년 만에 회복된 이유는 국민의 노력과 국회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회복이 있었던 겁니다. 조이대가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부 인사 초청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응? 어떤 거짓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이 12.3 계엄 1주년 때 오부 요인을 초청해갖고 얘기할 때 조이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 사법부는 즉시 내란의 위헌성을 발표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조이대 사법부가 여러분들 윤석열이 내란 일으켰을 때 즉시 위헌성을 얘기했다? 거짓말이죠. 조이대가 어떤 짓을 했냐? 12.3 관련 조이대 여러분들 보세요. 조이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긴급 간부 소집을 합니다. 내란을 모의했는지 이건 조사가 필요한 거예요. 계엄 선포하자마자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긴급 간부회, 요거까지는 알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새끼 위헌이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 마련할 것. 계엄사령관에게 어떤 자기네들이 사법 지휘권이 뺏기니까 자기네들이 향후에 매뉴얼에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지가 언제 윤석열 내란이 계엄령이 위법하다라고 지가 얘기를 했습니까? 조이대 그 다음에 계엄령이 해제된 다음에 조이대 대법원장 충실공기입니다. 차후에 계엄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계엄은 내란이고 위법입니다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오히려 법원 그 다음날, 이게 언제냐면 12월 4일 얘기하는 거예요. 법원 내부 게시판에 박광건 판사가 윤석열의 위헌적인 쿠데타 시도 대법원장님께서 강력한 경고를 표명해 주셔야 돼. 아무 입장이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날까지 아무 입장이 안 나왔으니까 오히려 박범건 판사가 왜 아무 얘기를 하지 않냐라고 분명히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만났을 때 자기네 사법부는 즉시 위헌이다 라고 얘기했다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저거 그냥 입 벌고요. 입만 벌리는 거짓말이에요. 오늘 전국 법원장들 내란 재판부 위헌성 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미 예견돼 있던 거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딴 걸 떠나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뭐냐, 이게 현재 민주당이 여러분들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를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게 위헌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뒤늦게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에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윤석열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이거 다시 수정안을 발의해야 된다라고 해서 민주당이 처음에는 외면을 하다가 민주당이 지금 다시 긴급하게 꼼꼼히 쳐다보고 있는데, 조국 혁신당이 지적한 게 여러분들 뭐냐면요, 요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내란 재판부 추진위원회 구성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저것들이 계속 법무부가 지금 거기
판사는 판사가 임명한다. 법관이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요거를 꼬투리 잡는 건데 혁신당이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그러니까 위헌 요소를 제거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라고 해서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대로 민주당안이 여러분들 이번에 통과돼갖고 내란 특별재판부가 하면 현 내란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재판부가 오히려 위헌법률 신청을 신청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재판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킨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자체가 위헌이다면서 현 재판부가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정안이 제가 봐도 필요해 보이는 게,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현행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이 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현재 민주당이 3일 어제, 그러니까 엊그제 법사위에서 통과한 거는요,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그 내란 전담 재판부의 추천위원회 구성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추천을 해서 내란 재판부를 구성할 것이냐, 요거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조국혁신당이 지적을 한 것이고, 민주당도 그걸 심각하게 검토하겠다라고 해서 수정안이 곧 나올 것 같은데, 민주당이 현재 3일날 통과시킨 이 법안의 핵심은 뭐냐면요, 추진위원회는요,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사무처장,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각 법원 판사회의가 3일씩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오히려 그냥 주도권을 주라는 거예요. 응? 그런 다음에 나중에 그 추천위원회에서 꾸리면 된다는 게 현재 조국혁신당의 입장이고, 위헌 시비가 걸릴 거리 뻔한 부분이 뭐냐, 법무부 장관 추천권이라는 거예요. 위헌 심판을 해야 하는 헌재의 사무총장, 그러니까 헌재의 사무처장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헌재의 사무처장은 이해 충돌이 있을 수가 있죠. 위헌 시비를 헌재에서 헌재에서 하는데 이 사람이 추천권을 갖게 있으면 이건 이해 충돌의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헌 시비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조국혁신당은 이렇게 하자고 얘기합니다. 전국 법관회의 대표 5인, 전국 법관 대표들 5인, 한국법학교수회 2인,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2인으로 변경해서 제안하자고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전국 법관회의 5인이 있지만 한국법학교수회나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는 외부 인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인사들이 오히려 교수 둘하고 4인이고 전국 법관회의에서 5명이 전부 어떤 조이대 라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하자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예 추천위를 구성하지 말자는 거예요. 위헌 시비가 있는 추천위를 아예 구성을 하지 말고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는 것도 방안이라는 거예요. 그냥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위임을 하고 걔네들이 누구를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결국은 그냥 지명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얘기들이 있어서 처음에는 민주당이 이 조국혁신당의 수정안이나 조국혁신당의 어떤 이런 경고를 외면했었는데 다시 민주당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다행히. 왜 그러냐면 이게 잘못되다가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추천권은 빼자는 거예요. 위헌 소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12월 8일날 정책의원총회에서 수정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수정이 될 것 같아요. 8일날이면 잠시만 봅시다. 월요일날 민주당이 정책의원총회에서 수정 가능성을 열어놔서, 왜 그러냐면 이게 잘못하다가 괜히 현재 그러니까 조희대 재판부가 이거 위헌 소지, 그러니까 헌법 소원을 해갖고 재판이 중지돼 버린다는 거예요. 현재 재판부가 이런 위헌 소지거리를 남겨놓으면 이거 위헌 소지가 있어서 헌법 소원을 하는 순간 지금 윤석열 재판 자체가 중지가 돼 버려요. 그러면 전부 1심 구속기간 만기가 돼갖고 전부 밖으로 다 나옵니다. 그거를 우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확실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점을 지적한 겁니다. 네,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어떤 개국본 소송과 우리 개국본을 지키려고 그랬던 우리 시민 대표단과 개국본을 자기네들이 대표한다고 했던 외부인들과 그 변호를 맡았던 뭐죠? 민변의 신희철 하주이가 저희가 여러분들 시사타파 뉴스를 통해서 어떤 기사를 예전에 비판적인 기사를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를 내리라고 하면서 언론 자유를 입으로만 떠드는지는 몰라도 저희가 시사타파가 그 당시에 민변 변호사 신희철 하주이를 저희가 비판을 했죠. 의혹을 제기했죠. 했더니 뒤에서는 기사 내려라 라고 저희 시사타파 언론사를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 시사타파 이종원에게 2천만원, 저희 시사타파 미디어에게 2천만원, 그리고 하루 동안 게재할 시 1일 100만원씩 해달라고 해서 오늘 민사 1심이 있었습니다. 1심 민사 결과 신희철 하주이가 제기한 의혹 시사타파 뉴스의 기사는 아무 문제가 없고 신희철 하주이가 제시한 소송을 기각한다. 변호사비도 신희철 하주이가 물어라 라고 해서 저희가 완승을 했습니다. 물론 항소를 하든지 본인들이 하겠죠. 여러분들 그 기사 혹시 생각나시죠? 그 기사가 로렌님 혹시 그 기사 좀 찾을 수 있나? 우리 시사타파 뉴스에서 썼던 그 기사가 굉장히 아팠나봐요. 그 기사는 굉장히 잘 작성된 기사입니다. 자기네들을 비판하는 기사, 심지어 우리 그 당시에 우리 시민들이 민변 앞에서 시위했던 것도 시위를 금지해달라고 하면서 앞에서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외치면서 뒤에서는 내용 증명을 보내갖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배우가 나라고 저는 그 시위회 근처에도 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시민들 언론사가 제기한 의혹으로만으로도 하여튼 저희가 결론은요 제가 판결문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저희가 완승을 했습니다. 이런 언론의 기사에 어떤 부당한 어떤 손해배상을 제기했던 것을 법원이 바로 잡아줌에 대해서 저는 이제라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잠깐 요 기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 기사였어요. 이 기사가 뭐가 잘못됐는지 여러분들 한번 개국본 상대로 소송한 하주이 신희철 변호사 개국본 대리로도 소송 논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국본 그러니까 김희경 박경민 측의 변호사를 하면서도 그 당시에 윤여정이가 직무대행자였어요. 그러니까 윤여정이가 개국본 직무대행자, 개국본 대표가 윤여정이었고 윤여정 씨는 그 당시에 어떤 하주이 신희철 박경민과 싸워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김희경. 양쪽에 지네가 변호를 했다라는 저희가 의혹을 제기했던 거예요. 개국본에 1억 8천만 원 손해 입힌 김모 씨 대리인으로 변호, 행사비 지급 요청한 대행사에 소송이던 그러니까 개국본의 변호사도 되고 개국본 상대의 변호사도 되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우리 시민들이 여기를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 기사로 비판을 했더니 저희 기사가 아팠는지 재갈을 밀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이거 보시면 민사 원고 하주이 신희철
민변 사무총장 일했던 신희철 하주희, 예, 시민단체랑 지금 그 다음에 피고, 저 기사 썼다고 저렇게 저한테 이거 보세요. 오늘 있었던 일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피고가 시사타파 미디어로도 하고, 그 다음에 저 대표 이중으로 저한테 걸은 거예요. 2천만 원씩. 저희 변호사님은 이재희 변호사님 맡아줬고요. 근데 결론 판결문 보시면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예. 민변 사무처장과 제가 일개 개인이 소송을 해서 저희가 원사이드하게 1심은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이게 중요한 거야. 아니 내가 이거를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왜 기각하고 왜 니네가 이유를 이거 판사님이 써주신 거예요. 원고 하주인은 서울서초구 뭐 이제 법무법원 윤리회 대표 변호사이고, 원고 신희철은 법무법 윤리회 구성 변호사, 원고 하주인은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의 모임 민변이라고 칭한다. 뭐 이런 글들이 보이시죠? 그 다음에 사무총장을 맡은 바 있고 뭐 이런 글들이 있고, 뒤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이씨 하여튼 이유가 그렇게 볼 이유가 없다. 뭐 그런 겁니다. 여기서부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잠깐만 요거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원고들은 명시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이나 원고들을 대한 원색적인 비난 표현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냥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아까 기사. 여기에다 변호사라는 직업이 갖는 공익적 성격까지 고려하면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원고들의 사건 수임에 대한 문제의식에 관하여 취재 보도한 이 사건 기사의 게시 행위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구성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또 원고 하주희의 경우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로서 담당 변호사 지정에 함께 기재되어 있었을 뿐 4개의 사건에 실제 관여한 바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실질적으로 개국본 소송에 자기가 재판을 가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주희가. 근데 실질적으로 그 소송에는 자기 이름이 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기사에 원고 하주희에 대한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들이 주장과 같이 원고 하주희가 4개의 사건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건들의 담당 변호사로 명시되어 있어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지정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의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또 객관적으로 담당 변호사 지정이 되어 있는 이상 이를 진실이라 믿는데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어느 뭐로 보아다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그 기사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민변이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민변 훌륭한 변호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일부가 이렇게 본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들에 대해서 하루에 100만 원의 징벌적으로 어떤 소송을 청구하고, 뒤에서는
이렇게 소송을 청구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바로 잡혀서 다행이고, 웬만하면 여러분들 민사는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비를 뭐 비율이 있어요. 뭐 9대1, 8대1 뭐 이런 식으로 보는데, 이거는 원고가 부담해라. 내용이 이유가 없다라고 내용이 나온 겁니다. 예.